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희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계의 고트 장동선 박사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높아지는 자살률, 자살률 해결법,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자기 주도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뜨거운 연장전 영상을 위해서라면 엔젤 투자자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 브레인 아이콘 정우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대세 가장 핫한 편집 없이 할 말 다 하는 멋진 그렇죠. 채널 초대해 주셔서 편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진짜 근데 오메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원래 박사님이 하시는 그런 다른 방송들을 통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앤드류 휴버맨 뭐 이런 채널 많이 봤었거든요, 해외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어로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동선 박사님 채널도 보고 장동선이 궁금한 뇌. 맞습니다. 그쵸. 예. Curious Brain Brain Lab. Lab.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고맙습니다. 꼭 모시고 싶었어요. 여기 슈즈업 시작하자마자 야 컨셉 좋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PD님들이 네. 요새 저기 대세 유튜브라고 여기 요즘 핫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핫하다는 채널에서 섭외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50개 에피소드 지나고 뒤에 불러주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좀 모실 이제 좀 사이즈가 이제 조금은 돼가지고 에이 그런 게 전반적으로 어딨어요. 쌓아야죠. 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짬이 감사합니다. 안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초반에는 동네 친구들을 좀 불렀습니다. 맞아요. 진짜요? 네네네. 송기룡 박사님도 동네 친구인가요? 이제 송기룡 박사님도 저희 좀 올라오고 네, 그렇죠. 많이 이제 올라오고 좀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은 왜냐면 이제 저희 좀 서클의 바깥에 있는 분들 모시려면은 이제 누구가 나왔고 저희 채널이 좀 이게 아이덴티티가 좀 있어야 모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송기룡 박사님은 이제 저희 이제 나왔던 게스트들 보시고 되게 좀 비슷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송기룡 박사님도 되게 영하고 되게 핫하셔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준비됐습니까, 조 대표님? 오늘 일단 중요한 분 모셨는데. 예. 일단은 뭐 20대, 30대 네. 지금 뭐 팬데믹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음흠.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 우울증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그 컬츠 사가신가? 콜츠케사. 컬츠 그 사람이 또 막 한국이 뭐 망하고 있다. Yeah. 코리아's over 뭐 이걸로 지금 엄청 큰 바이럴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그런 그 센티먼트 이게 좀 그 다들 지금 너무 우울하고 막 좀 그런 살자율도 너무 높고 뭐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팁을 많이 여쭙고 싶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 자체에 눈을 직시한다. Look in the eyes.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문제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자살률 하루 이틀 된 거 아니고 20년 됐고 최근에 막 오르고 있고 원래는 노년층의 자살이 되게 큰 문제였는데 그 넘버는 어느 정도 잡았더니 10대, 20대, 30대 죽음의 원인 넘버 원이 자살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한국에 좀 계속 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10대, 20대, 30대 자살률 1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 세계로 계속 생각하면 나왔으니까. 10대, 20대, 30대면 사실 내가 뭐 사고가 생기거나 병이 나거나 무언가 사건이 있어서 죽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음의 원인 넘버 원이 자살이라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느끼는 건 그래요. 왜냐하면 솔직히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제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분까지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을 거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도 친구 그룹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없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거대한 자살 유가족 사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왜 여태껏 해결을 하지 않고 놔뒀는가라고 하는 게 좀 화나는 일이죠.
물론 왜 그런지를 알아내는 게 어렵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엄청 큰 문제고 정상 아니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왜 그렇게 심해졌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도 제가 다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얘기하면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이 주제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0대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능 이제 그런 엄청난 거사가 있잖아요. 뭔가 10대에서. 그래서 그 거사가 뭔가 잘못됐을 때 나 인생 이제 끝났어로 해가지고 바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 참고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자살이라는 말을 좀 미화까지는 아니라도 돌려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시에 조금 멀어질 수 있겠네요. 그게 정말로 누군가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중요한 선택들이 다 나의 선택인가요? 아니죠. 특히나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지금 굉장히 진짜 힘든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되게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있는 누군가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런 결과를 갔다라고 한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사회적 방관, 사회적 책임, 특정 시대, 특정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로 가게 되게 만드는 거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실 사회적 책임,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걸 부각하는 게 좋아서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로 가게 된 것 자체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20대 30대가 힘든 것도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살려고 안 해서 노력 안 해서 뭐 그 개인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과 불안과 내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야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네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대는. 근데 그거는 그 세대에 맞았던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그 세대도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인정. 그렇지만 대부분은 큰 그림으로 보면 팽창 사회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불어나고 집 사면 집값 올라가고 내가 어쨌든 직장 잘리지 않고 어디서든 열심히만 살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가족도 생기고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는 게 나라 전체가 약간 팽창한 거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지금의 20, 30대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볼까요? 물론 그 한국은 망했다 뭐 이 영상에서도 얘기하는 게 인구 문제고 저출산이지만 크게 보면 사회 전체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라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울타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모든 스펙을 다 쌓아도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서 잘 살 수 있는 기회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다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한 개인이 뛸 수 있는 속도보다 울타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야 네가 열심히 뛰는 거지 왜 열심히 안 뛰어? 계속 뛰다 보면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내가 열심히 뛰고 있으면 팽창 사회에서 이 울타리가 잘 사는 울타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내가 뛰고 있는데 내 뒤로 울타리가 와서 나도 이제 잘 살게 됐어. 이걸 경험했던 세대랑 반대로 나는 지금 울타리가 보여. 절로 가면 잘 살 수 있어. 부모님도 잘 살고 뭐 그렇다니까 나는 뛰고 있어. 아무리 뛰어도 울타리가 가까워지긴커녕 점점 줄어들고 야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내가 뭐 열심히 못 뛰는 건가? 충분히 안 뛴 건가? 내 의지가 약한 건가? 라고 하는 마인드가 들게 만드는 제가 볼 때는 큰 시스템, 사회, 시대 이게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20, 30대한테 해줘야 되면서 네 문제 아니야. 너만의 무슨 뭐 극단적인 선택과 네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더 큰 그림을 봐야 돼. 지금의 출산율, 지금의 경제 성장률, 지금의 나라가 돌아가는 그 방식 이걸 보면 수축 사회고 그 수축 사회에 못 들어가는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사실은 어른들이 그냥 자기가 잘 살았던 시대의 어떤 비전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얘네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그 다른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봐줘야 되는데 자살이라는 것도 얘기 잘 안 하고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잘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우리 그냥 자살률 1위 뭐 그거는 뭐 힘든 사람이 힘든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0분마다 한 명이 죽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리고 이게 20년을 연속된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게 그냥 개인이 루저라서 개인이 잘 안 돼서 뭔가 내가 뒤처져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문제다. 뭐이 이야기를 오늘 좀 이 채널에서도 적나라하게 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근데 저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이 개인들이 그렇게 크게 보기보다는 이게 자기 자신을 탓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남 같은 게 저희도 뭐 릴스에서 막 뭐 제갈건님이 나와서 왜 우리 어른들은 뭔가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더라도 너가 다니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고 얘기를 못 해주냐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이제 아 그거는 너 지잡대 다녔으면서 그냥 이건 그냥 뭐 자기로 하는 거지 뭔가 그런 류의 되게 남 탓으로 이렇게 그 센티먼트를 되게 남한테도 전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깨어나오고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게 우리를 좀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예를 들어서 분위기? 누가 나를 지잡대라고 불러 흙수저라고 불러 너는 기회 안 되고 넌 실력이 안 되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그건 나를 어느 상자 안에 정의하는 틀 안에 껴넣으려는 시도거든요. 틀을 깨버리세요. 부셔버리세요. 말하자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방대, 뭐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같은 사람들 진짜 실력 좋고 열심히 공부했고 사실 전 세계적인 같은 나이대 청년들하고 비교하면 상위 10%, 상위 5%야. 상위 1%야. 맞아요.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정의하는 곳이 여기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나를 이렇게 계속 사회 전체가 한국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을 떠나서 솔직히 그 이국종 교수님도 그런 막 작심발언했다가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한국을 나를 그렇게 정의한다 니네가 그럼 그곳을 떠나요. 아니면 어느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아니면 그거를 그 틀을 깨부셔야 되는데 문제는 억울함의 연속인 게 저도 10대 20대 때 뭔가 나를 정의하고자 하는 여러 눈길들이 되게 아웃사이더였어요. 왜냐면 학교를 안 갔거든요. 홈스쿨링. 당시 홈스쿨링 있었나? 홈스쿨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학교를 안 가는 순간 니는 문제하잖아. 그렇죠. 문제한 거고 뭔가 부적응한 거고 네가 좀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문제아로 만들어버리는 틀 안에서는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불행하고 저는 10대 때도 자살 시도했고 20대 때도 자살 시도했고 그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그 자살 시도를 하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의 상태는 극단적으로 내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터널 비전으로. 그리고 나 같은 건 세상에 짐밖에 안 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내가 사라져 줄게. 내가 사라져 주는 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고 되게 혼자라는 되게 극단적인 외로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외로운 마음이 들고 짐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둘만 가지고 괴롭게 살다가 이제 자해를 하고 아픔을 즐기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 넥스트 스텝에서는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봐요. 이거는 뉴욕 대학교의 학자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자살이라고 하는 행위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공통점을 보이는데 극단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사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이 생존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서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아라고 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근데 그 상황을 겪고 있었던 순간들이 10대 때도 있고 20대 때도 있었고 항상 방골 기질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깨요 사회 시선을 주변이 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심지어 부모님 친척까지도 그렇게 볼 때가 있고 이런데 그거 어려워요. 그러면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떠나요.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을 땐 독일로 다시 가버렸고 독일에서도 또 무슨 시선들이 힘들었을 때 미국으로 가버렸고 왜냐하면은 내 삶이라는 게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뇌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던 능력들이 솟아나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환경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정의하는 방식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봐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 괜찮았네, 나 되게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별거 아니지만 10대 때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도 약간 게임광이라고 해서 스타크래프트 진짜 많이 했는데 애들이 안 껴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속된 말로 말하면 너는
나 못하잖아. 막 너 해봤자 막 못하니까 안 껴줘. 독일 갔더니 1대3으로부터 애를 다 이겨. 한국 수업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SCB 언제 뽑고 뭐 아이템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우리는 다 진짜 게임도 미친 듯이 해가지고 네 번째에서 요거하고 다섯 번째 이거하고 여섯 번째 하고 여기 긁고 그다음에 단축키 쓰고는 기본이야. 근데 독일 애들이 누가 그렇게 해요? 이게 SCP 딱 나오면 이렇게 쭉 생각하다가 얘 어디 보내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너 여기 가봐라. 고민하고 클릭한 다음에 보내. 그러니까 이제 1대3으로 붙여도 나는 한국에서 게임 되게 못하던 애였는데 독일 가니까 그냥 다 발라버려. 이 경험들이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 가면 다른 룰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 경험을 하는 걸로 뇌가 새로운 기회를 얻기 때문에 죽을 마음을 누군가 먹는다. 죽을 마음이 생긴다. 일단 내 시야가 좁아진 상태고 시야를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새로운 곳에 가면은 새로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그 이전에 나는 제사진에서 보내줬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그 비싸고 가기 어렵고 또 경쟁이 돼버린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거를 보지 말고 어디가 팽창 사회로 갈 거냐. 네. 한국의 7, 80년처럼 어디가 인구가 늘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잘 살게 되는 나라일 것 같냐. 태국, 베트남,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그리고 중동, 남미 가가지고 일단 말 안 통하면은 1년 정도 뭐 워킹홀리데이를 하거나 알바이트를 하거나 현지 친구 사귀고 현지 친구한테 한국에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보면 그곳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죠. 그렇죠. 한국의 인맥, 내가 돈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것도 많아, IT 기술도 알아. 그걸 가져가다가 그곳에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가 같이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잘 되면 한국의 인구가 줄고 한국이 수축 사회로 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냐면은 전 세계의 한국인이 나가서 다 잘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좀 극단화되어 있고 외부에 있는 유태인들보다 조금 더 마인드가 좁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태인들의 자원이고 그들의 파워가 결국 이스라엘의 파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일단 나는 누가 나를 틀에 가두려고 그래. 틀을 깨라. 그리고 그 틀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한국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영상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뭐 국민 나라 이거를 기존의 틀로 정의를 하니까 생기는 문제고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노매드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돈 벌고 세금 내라고 하는 디지털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놀기 좋은 나라. 그래서 20대들이 다 한국 와가지고 나 여기 눌러 앉아서 살래 이런 나라 만들면 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런 차별과 시선과 나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게 힘들면 나가서 베트남, 인도, 태국 가가지고 현지 친구 만들고 10년만 버티면 한국의 백종원 씨보다 잘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20대가 인도 가서 햄버거 사업했는데 20대 1,000억 벌었고 브라질 가가지고 뭐 의류 사업했는데 잘 되고 이게 우리가 뉴스에 안 나오고 모르니까 못 듣고 있는 소식들이지만 그 용감하게 질렀을 때 한국에서 벌 수 있는 거 10배, 100배 돈도 벌고 기회도 생긴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나갈 때 뭔가 내가 해외 나가가지고 이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쟁취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벌여야겠다. 친구랑 만나가지고 비즈니스 확장해야겠다. 이거는 뭔가 이론적으로 들으면은 굉장히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내가 그런 자살적인 사고나 그런 우울증에 깊게 빠져 있으면은 굉장히 터널 비전이 돼가지고 뭔가 내가 쓸모 없는 사람 같고 나는 뭐 내 주변 사람 나를 다 안 좋아하고 이런 사고에 매몰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뭔가 브레이크스루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정확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회 운동을 좀 시작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일단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확률도 낮아요. 결국은 그 순간 누군가가 깨고 들어가서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서 익사하기 직전인 누군가는 구명조끼 던져줘야죠. 빼내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살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지금 그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맞아요. 그런 신호를 보면 잡아서 끌어내줘야 되고 연결을 만들어야 되고 오지라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진짜 그 안 좋은 마음 먹을 때 한 2년 가까이 그 히키코모리처럼
진짜 내가 막 라면 먹다 버려두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다가 게임만 하고 막 영화만 보고 하던 그 시기가 되게 오래 갔거든요. 완전 페인이었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먹고 자던 기숙사 바닥에서 그 카페트에서 막 구더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르고 그 순간 그 자기 혐오와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일단 더럽고 너무 싫었지만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라고 하는 그 현타 이게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꺼낼 수 있는 힘은 없었어. 여러 이유로. 근데 되게 오지랖퍼인 친구가 그 친구도 주짓수하는 친구인데 맨날 헤드락 걸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서 야 뛰자 뭐 수영하라 자전거 타러 가자고 매일 아침 와가지고 나를 괜히 끌고 나간 거예요. 뭐 운동시키고 햇빛 보고 그리고 같이 뭔가 캠프파이어도 가고 자꾸 나를 끌어냈어요. 처음에 나 됐어 레벨로도 막 이러는데 어느 정도로 오지랖했냐면 야 너는 여기 안 되겠다. 대학교 옮기자. 딴 동네 가자. 딴 데 가자라고 하고 이 친구도 전학을 같이 가고 대학교를 정말 나도 운사네요. 같이 가고 같이 갔어요. 물론 이 친구가 뭔가 나를 좋아하던 친구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더 웃긴 건 나도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 학교 식당 카페테리아에 가가지고 플라이어 막 나눠줘요. 뭘 했냐면 막 콩고, 체체니아 이런 데처럼 학교도 파괴되고 식량도 없고 막 엄청 힘든 데 있잖아요. 너 이번 주에 먹을 맥주 한 잔만 아껴가지고 1유로 주면은 이걸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기부해줘라고 해서 그게 국경 없는 학교 그 Studies Without Borders 그 프렌치로 원래 프렌치 오르가니제이션이라서 에튜드 성 폰티에라고 그래가지고 국경 없는 교육 뭐 이런 단체를 만든 거예요. 독일의 그 단체를 우리가 처음 설립했어요. 둘이서. 그 두 명이 10명 모으고 10명이 지금 크게 모아서 지금은 뭐 그린피스나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NGO처럼 컸어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나도 지금 나 하나 건사 못하는데 친구가 일어나서 야 그냥 카페테리아 가서 나 혼자 나눠주기 어려우니까 이거 플라이 나눠주고 우리 저기 아프리카 있는 애들 돕자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하다가 뇌가 열렸어요. 뇌가 열린 게 나만 보고 있고 내 힘듦만 보고 있다가 야 쟤네는 진짜 힘드네.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드네. 근데 내가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여기에 뭐 구호금을 보내거나 뭔가 프로젝트 해보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나 더 힘든 사람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행위가 나를 돕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효능감, 유능감이라는 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돕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돕는 효과가 더 커요. 내 뇌 안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왜냐하면 I have power. 나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 뭔가 그래도 나 스스로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전두엽 쪽에서 컴퓨팅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근데 이게 한창 안 좋은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내가 너무 하찮고 외롭고 억울하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1차적인 스텝은 옆에 있는 사람 해줘야 돼요. 야 나와 라고 끌어내주고. 어떤 징후들이 있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살 징후가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실제로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 그리고 뭐 이제 정신보건 정신건강 관련된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세 가지 정도 징후가 있어요. 일단 신체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징후들이 있는데 안 씻고 스스로가 되게 페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에 대한 자기 관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안 좋은 징후예요. 그러니까 얘가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방 안에서 진짜 그 페인 모드다. 일단 안 좋아요. 그것만으로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징후들이 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난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번 생은 뭐 이런 거를 지나가면서라도 친구들한테 하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일 수 있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것도 징후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해요. 약간 아 나는 쓸데없고 나는 뭐 쓰레기야.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안 좋은 생각이 들면은 사회가 문제고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공격적으로 나간다라는 거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좀 힘이 살만하다. 남아있다. 아니, 그러니까 살만한 힘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격적인 게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면 혁명가가 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고 뭔가 되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20대 30대 초까지도 사람들은 내가 그냥 웃고 좋은 줄 알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많은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무언가까지만 보여주자. 왜냐면 이런 애들하고 놀기 싫고 이런 애들의 무시를 받는 게 싫어서 내가 전문성을 쌓고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은 내가 니네가 뭔데 나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어느 틀에 가둬. 나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거든. 네. 이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밖에 나가서 공격적인 행동을 사회를 바꾸기 위한 무언가를 해도 되게 좋고요. 네. 그 저의 경우는 10대 때 체벌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에서. 네, 그렇죠. 강목으로 맞고 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초중고생이고 이렇다고 해서 인권 자체를 주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뭐 잘 알려지진 않은 거지만 고등학교 때 저 대한민국 청소년 위원회라는 데 추천으로 들어가게 돼서 김대중 정부 때 청소년의 권리를 대변하고 청소년의 이야기를 그걸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행정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위원회는 당시 대통령이 야 5, 60대 국회의원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의 마음을 알아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아야 이들의 니즈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전국에서 뭐 20명이 넘는 청소년을 모아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무직 청소년, 뭐 자퇴 청소년, 일반 청소년 다 모아서 대한민국 청소년 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처음 구성하고 갔지만 뭐 솔직히 다 알듯이 이게 보여지고 뉴스 나가는 거랑 현실이 좀 다른 게 모아놓고 사진 찍고 회의 참여해주고 임명장 이렇게 딱 주고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냥 뭐 별거 한 거 없죠. 그냥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뭐 기여할 거다. 네. 그 순간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공격성. 막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갑자기 기자들도 다 있고 장관님도 있는데 손 들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학생 발언하겠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이크를 줬어요. 네. 마이크 딱 잡는 순간 저희도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협의된 거죠. 다른 국가위원회는 어떤 활동합니까? 국가 정책을 볼 수가 있고 위원회 있고 그러면은 매달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국가의 모든 어떤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주나요? 우리는 위원회라고 해놓고 위원장도 없잖아요. 위원장 왜 안 뽑아요? 그리고 이런 거 왜 우리가 진짜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권한 안 줍니까? 막 진짜 작심반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기자들이 다 와 있고 장관님도 와 있으니까 장관님이 학생이 말이 맞습니다. 이 학생 말대로 해주세요라고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원장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괜히 발언한 직후니까 누가 위원장이 됐겠어요. 졸지에 대한민국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하고도 만나고 정책을 바꾸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했던 게 일단 체벌 금지안 통과시키자. 그래서 실제로 그때 제가 고2 때 1998년도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불씨 지피는 일에 함께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같이 서명운동 해주고 목소리 내주시고 유네스코에서도 도와주시고 당시 조한혜정 교수님이라고 알아요. 예. 네, 되게 저명한 사회학자시고 뭐 페미니스트로도 유명하시지만 되게 사회적으로 변화 일으키는 일에 진심인 분인데 조한혜정 교수님하고 같이 도와주셨던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98년도에 체벌 금지안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저는 방골 기질에 맨날 뭐 학교도 안 나가고 땡땡이 치기도 하고 뭐만 있으면 막 서명 운동을 하거나 하여튼 반항적인 막 이런 이미지의 선생님들한테는 학생이었는데 쉽지 않았겠네요.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았고 진짜 저도 못할 짓 많이 했어요. 선생님한테 맞고 화나면은 선생님 때리던 강목 뺏어가지고 막 그 학교 창문 다 깨부수고. 근데 이제 어떤 작전이었냐면 그냥 맞으면 맞고 끝나는 건데 이게 일을 키우잖아요. 그럼 교장 선생님도 들어와야 되고 교감 선생님도 들어와야 되고 그럼 일단은 이거 어딘가 우리 학교가 뉴스에 나가거나 문제 학교로 나가는 것만 막자. 입막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진상을 다 들어봐요. 그러면은 아무리 억울해도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일단 뭐 정화까지 안 가도 벌 맞고 뭐 이런 건데 그 상황에서 느꼈던 게 미디어 파워였어요. 얘가 갑자기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의 비합리를 기자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장관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막아야 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분명히 사고치고 나쁜 일을 한 건 맞지만 일단 딜을 쳐가지고 정학이나 퇴학은 안 시킬 테지만 뭔가 네가 지금 국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좋게 봐줄 수도 없어. 하여튼 딜이 돼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반항심과 이러한 공격성을 어쨌든 문제를 키우고 문제가 어딘가 드러나게 한 상황이 되잖아요. 미디어. 그러면 파워가 생겨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지 맞는 게 억울하면 대학교 가면 될 거 아니야. 음. 중고등학생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너만 그런 힘든 거야. 줄 알아? 예. 너만 힘든 줄 알아?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바꿔? 원래 그런 거야? 뭐 왜 그렇게 나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유가 있는 거야 등등. 딴 애들도 가만히 있는데 뭐 네가 특별해? 뭐 네가 나선다고 바뀔 것 같아? 억압하려. 가스라이팅. 이거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라이가 돼주겠어. 한 번도 보지 않은 거 우리가 하면 되잖아. 전에 없었다고 못해? 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안 바뀌었겠지. 그렇지만 누구라도 이거는 찌르고 부조리를 불합리를 얘기하는 순간 불씨가 지펴지면 바꿀 수 있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다고 안 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를 만나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생겼을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되게 기회를 잡았던 거고 그곳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들이 바꾸자는 얘기를 해야 바꾸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웠던 레슨은 중고등학생이지만 체벌이라는 게 정상은 아닌 거고 불합리한 게 맞는 건데 그걸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걸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저희들과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문제를 조금 더 넘어가서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학창 시절 다니셨을 때는 체벌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이런 선생님들의 압제 이런 게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막 강목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깡패처럼. 와, 저도 그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원래 군인 출신이었어요. 교련 선생님이었는데 취미가 공사장 지나가면 강목 주워 오기였어요. 반 뒤에다 이렇게 놓고 강목이 50개 모이면은 반 애들이 50명이면 강목이 다 부러질 때까지 때리기. 막 이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 같은 이제 노력이 덧붙여졌으니까 체벌들이 많이 금지되고 이제 학생들의 인권, 뭐 인권 조례 이런 게 나오면서 많이 상승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제가 또 인터넷에서 보는 너가 말한 그 센티먼트는 학생들 너무 말 안 듣는다. 다시 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실제로 막 학생들이 뭔가 선생님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 교사랑 학생들의 마찰이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체벌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걸 해결하려면은 좀 우리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될지 항상 폭력과 억압은 눈에 보이는 쉬운 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권리가 꼭 학생의 권리랑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진짜 나쁜 놈들은 정책 잘못 만든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다른 일을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돼버렸냐면은 이게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가 싸우는 구도가 돼요.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구도는 두 개의 어떤 그룹을 놓고 쟤네 때문에 니네가 힘든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쟤네한테 반항을 해야 돼. 라는 형태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구조를 만들면 통제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제의 핵심은 뭐 다시 애들을 팰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쉬운 답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교사의 권리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새로운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렇게 나이, 뭐 배지, 권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나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 이라는 얘기를 교사가 학생한테 할 수 있고 학생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교사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오히려 공감대 형성이 더 잘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특정 역할 안에 교사고 내가 제어를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막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리고 지금 기존의 세상에서 교사는 이런 걸 해야 돼라고 내려와서 교사가 나는 교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내게 씌워진 어떤 틀이라는 게 너무 억압적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뭐 매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살 시도를 했는지 적어서 올리세요 뭘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했던 그냥 잠깐 일을 쉬고 있는 선생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모임에서 만나서. 근데 그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현타가 와서 교사를 쉬게 됐던 순간이 언제냐면 매주 학교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학생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1명, 2명이 된대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담당 교사라 가지고 이걸 기록을 해야 되고 뭔가 보고서를 써야 되고 문제를 막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원래 업무 외로. 그리고 나도 얘네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 심적으로. 너무 막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걸 스스로 발견했냐면 어느 중간 평균 2명이 자살 시도를 하는데 4명이나 자살 시도를 뭐 했고 1명은 실제로 자살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보고서를 올리고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막 힘들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것들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보더니 이건 아닌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시도를 했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인데 나는 이게 나의 업무가 돼버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해 니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는 순간 나는 지금 교사 쉬어야 되겠다. 나 이 일 못하겠다. 라고 쉬었다는 거죠. 자, 문제의 핵심이 여기서 힘들어하는 애들일까요? 그 생각을 했던 교사일까요? 물론 둘 다 내 잘못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뇌 안에 존재해요. 우리 뇌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의 것들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찾아요. 아동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처음에 부모를 미워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너무 내가 내 잘못이야. 엄마가 화난 건 아빠가 화난 건 내가 이렇게 맞을 정도로 이렇게 간다라는 건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 사랑을 받을 수 있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부조리한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뇌에서 나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탓을 해요. 내가 못났나 보다, 내가 잘못인가 보다, 내가 뭔가 했나 보다. 근데 나는 여기서 화가 나는 거는 그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게 만든 시스템이 뭐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 구조가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해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문제 낼까요? 이건 다른 문제지만 예로 들어 보여줄게요. 새로운 혁신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만들고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죠. 대표적인 게 우리는 더 이상 혁신을 안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많이 삼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나 아니면은 뭐 배민. 타다, 배민 이런 거 만든 사람들 혁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타다 나왔을 때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나오고 택시 기사님들이 너무 막 화가 나서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는 문제가 생겨서 어떤 형태의 싸움의 구도가 만들어졌냐면 진짜 힘든 택시기사님들, 힘든 거 맞아요. 되게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택시기사님들이 막 정말로 어떤 분은 분신자살 정도로 너무너무 막 화가 나서 그 타다라고 하는 거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타다라는 걸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시키고 그러한 분노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쪽들하고 붙었거든요. 저는 이때 정부가 이 싸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몇 년 동안 정부가 택시기사님들이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제때 바꿔야 됐던 거를 미루고 보지 않고 만들어서 택시 라이센스를 나눠주고 택시 수가 사람들이 택시를 타는 이 교통 상황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80년대만 해도 택시기사님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충분히 어떤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들을 힘들게 만든 게 새로운 잘 살자고 혁신을 만들어낸 타다라는 앱이 나오고 모빌리티 앱이 나오고 이들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자들 사이에 기득권 그러니까 약자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게 만든 구도가 생겼는데 여기서 진짜 잘못은 제때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무언가의 사회 변화를 주지 못한 의사결정자들과 정책을 만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 많은 경우에 다른 얘기지만 어떤 교사와 뭐 어떤 학생 사이에 막 정말 소송전까지 가고 피해가 가고 억울해졌어요. 이런 건들이 많이 보이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지금의 교육제도 교사가 학생들의 이러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이 학생들을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세상이 됐고 대부분의 정보는 교사한테 다 얻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능력을 다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다른 형태로 가야지만 교사는 교사들이 힘들고 학생은 학생들이 힘들고 하는 상황이 해결이 되는 거지 특정 구도와 틀 안에 넣어놓으면 모든 문제는 내 편, 네 편으로는 아니고 분열과 갈등으로 보도록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앞에만 보이니까 네가 적이야 라는 형태가 답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많은 위원회가 생겨야겠네요. 위원회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위원회가 파워를 가졌어요. 참고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또 다른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더 열리니까 다른 시점에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국회의원들이 그냥 정말 사람이 좋아서 청소년의 권리가 중요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던 걸까? 미디어 노출 때문에 했겠죠. 아니요. 다른 이유가 어젠다가 있었어요. 좀 다른 어젠다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네. 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당시에 만났던 국회의원들하고 당시에 이제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그래요. 장동선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하세요라고 했던 분들이 저한테 어떤 형태로 얘기를 막 걸었냐면 야 근데 말이야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왜 권리가 없는지 알아? 왜요? 그냥 니네가 그냥 중고등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니네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야. 고등학생만이라도 투표권이 생기면 너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야. 그렇죠. 맞는 그렇죠.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네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저희에게 투표권을 주세요라고 투쟁을 하는 거야. 선거권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춰달라고 해. 그냥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좀 선거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가 선거권 투표권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춰달라고 하는 것을 청소년위원회에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서명을 하면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딜로 체벌금지안 통과시켜줄게. 약간 이렇게 대놓고 딜을 건 건 아니지만 이 딜이 있었어요. 저는 순진하니까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선거 저희 분명히 그 투표 저희 먼저 그 체벌금지안은 꼭 통과시켜 주시고 선거권 낮춰달라는 운동도 하겠습니다. 딜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 임기 때 이루어지지는 않고 약간의 시간차가 있긴 했지만 진짜 21세 선거권을 18세로 낮춰달라는 운동을 했고 그 얘기를 청소년위원회에서 계속 올렸고 실제로 선거권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21세에서 18세가 아니고 19세로. 근데 한 10년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운동을 했던 게 그 무브먼트를 했던 게 당시에는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국회의원들의 다음 정권 탄생에 이바지를 한 행위가 됐던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여야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는데 특정 정당에서 선거권 낮춰달라고 그러면은 만약 그게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 토론이 났다면 표 더 얻으려고 요 싸움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돌려서 되게 누가 봐도 순수 정말 청소년의 권리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애가 저희에게도 선거권 주셔야죠.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순간 어린 애들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청문회에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무브였구나. 그렇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종의 더 큰 정치적인 무브먼트의 대행자 역할을 했구나.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국가의 어떠한 시스템이 바뀌는 거를 내가 해킹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러한 형태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인 시스템과 이권이 걸쳐져 있는가라는 부분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한 10년 지나서 더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얻게 됐던 인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예.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 박사님 얘기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일단은 그 어릴 때부터 되게 그런 틀을 깨고 하는 거에 그 파워가 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게 이게 좀 더 개인적인 레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뭐 나한테서 옥죄이는 이런 개인적인 틀을 깨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시스테믹한 거를 보고 그 문제 파악을 해서 그걸 또 개인적인 레벨로 이렇게 또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얘기냐면 오메가님이 근데 내가 그냥 그러니까 공격성? 나 스스로에 대한 수동적인 공격성으로 난 죽고 싶어라고 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 반골기질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 않냐는 질문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패턴이 되는 거고 일부는 그 공격의 패턴을 타인을 공격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베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방금 말했던 또 공격성이나 억울함이나 이 감정을 보다 건설적인 형태로 사회를 바꾸기 위한 개인적인 트랜스포메이션, 개인적인 알을 깨고 나와서 무언가 다 깨버리는 파워로 사용을 하는 개인의 변화 시도가 결국은 운이 좋으면 때가 맞으면 아다리가 맞으면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까지 갈 수도 있지만 가장 최소로는 나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일단 내 스스로의 뇌가 가지고 있는 학습된 무기력을 깨야 돼요. 학습된 무기력. 사회주의에서 오는 학습된 무기력. 네. 학습된 무기력은 심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고 교육학자들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생물학자들이 이런 실험에서 시작이 됐어요. 쥐가 됐건 강아지가 됐건 물론 되게 잔인한 실험이지만 어떤 실험을 하냐면 고문을 해요. 고통을 줘요. 근데 고통을 계속 주는데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끝까지 고통받지만 내가 빠져나오는 시도를 하면은 더 큰 고통을 받는 형태로 고통을 점점 높이면 얘가 어느 순간 내가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난 더 아프구나. 나는 뭣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완전 우울증의 상태에 빠져서 완전 무기력해져요. 이게 되게 잔인한 실험인데 실제로 동물 모델에서 우울증 유발할 때 이런 방법을 써요. 쥐는 물을 싫어하거든요. 물에 빠져 있으면 막 엄청 괴로워하고 막 물 먹고 나오려고 막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쥐가 발이 닿지 않는 조그만 수조에다가 그냥 10분, 20분, 30분, 1시간 놓으면은 얘가 막 발버둥 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 꽉꽉꽉 먹으면서 배가 불렀는데 그냥 물 위에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상태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나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빼내서 다시 케이지 안에 넣어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종류의 뭐 음식도 이제 흥미 없고 딴 애들하고 노는 것도 흥미 없고 그냥 완전히 우울한 애가 돼버려요. 이때 실제로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게 더 이상 도파민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세로토닌 분비도 되지 않고 아예 변해버린 뇌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뇌에서도 볼 수 있는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인자들이 이제 유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유발을 하냐? 학습된 무기력 상황에서 고통을 계속 주지만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학습된 무기력이 뇌 안에 각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다 놓고 얘네들이 시도를 하면 일부러 시도를 100번 하면은 101번째 나올 수 있는 장치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케이지 안에 가다 놓고 막 계속 전기 쇼크를 줘요. 근데 빠져나갈 수 있는 얘가 진짜 어쩌다 운 좋으면 빵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고통을 나가고 똑같이 비명을 지르고 너무 힘들어하지만 100번 시도하니까 101번째 난 빠져나왔어 라고 하는 경험을 한 강아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번에 고통이 2배가 된 상황에 나도 그리고 어떠한 더 힘든 상황에 나도 얘는 끝까지 노력하면서 탈출구를 찾는 행위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시도를 해가지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어떤 특정 시선으로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선들이나 틀을 내가 그 공격성을 활용해서건 아니면 어딘가 도망가서건 어떠한 방식으로든 깨는 경험을 해야 내 뇌가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무너져서 학습적인 무기력의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상황들에서부터 내가 연습을 해야 돼요. 부조리가 있다. 우리가 안 보고 손절치더라도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뭔데 선을 넘냐?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덤비네 해가지고 내가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런 불이익을 주는 곳은 내가 진짜 이거 나 안 합니다. 그냥 불이익 주려면 주세요. 근데 내가 나가면서 이거 제대로 터트리고 나갑니다. 이러한 형태로 내가 덤비고 공격적이 되고 내가 아무리 다윗이고 달걀로 바위치기 같은 거 하더라도 그걸로 시스템을 바꿀 수 없더라도 내 뇌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음번에 어딘가 맞서 싸우거나 내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에게 주기 위해서라도 도망가 버리거나 나가 버리거나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출구라는 얘기가 뭔가 되게 와닿았던 점이 뭐냐면은 그 10대 20대들이 왜 요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딱 그 쥐랑 강아지 이야기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에는 이제 팽창 사회니까 계속 성장하고 더 집이 더 커지고 내가 봐왔던 어른들이 더 큰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뭔가 이건 학습에 근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뭔가 점점 경제력이 줄어드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적으로 뭔가 그런 학습된 무기력, 공포, 너 대학교 안 가면 너 서울대 안 가면 인생 망해, 너 인서울 안 가면 인생 망해 이런 식으로 몰아넣고 인서울을 못 가면 이제 그냥 그 이외에 다른 출구는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아이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좀 학습된 무기력, 우울, 자살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뇌가 언제 고통을 느끼냐면 물리적으로 이제 전기 충격을 주거나 고문을 하거나 하면 고통을 느끼겠죠. 이건 physical pain, 물리적 고통이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최근의 뇌과학 연구들이 뭘 보여주냐면 사회적 고통이 뇌에서 물리적 고통을 느끼는 페인 네트워크, 고통의 네트워크랑 같은 영역에서 사회적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때리거나 고문을 해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언어로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또는 누군가가 나를 너 같은 게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통과 물리적 고통이 사실은 뇌 안에서는 똑같이 고통이에요. 내가 배신의 고통, 실연의 아픔, 이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 아프다고 느끼잖아요. 말도 아프다고 하고 뇌는 실제로 같이 내가 정말 물리적 고통을 느꼈을 때 느끼는 아픔에 비견할 정도로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도 뇌에서 같은 영역이 느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청년 세대가 내가 이거 벌자고, 내가 어쨌든 먹고 살자고, 윗세대에게 잘 보여야 되고, 알바 힘들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상황에서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생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편의점에 서 있는데 누군가 다른 친구가 됐건 딴 사람이 나에게 던지고 가는 눈빛인가, 하는 말 한마디인가, 또는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어떤 점주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인가라고 보면 아마 우리가 겪는 고통의 크기는 대부분이 사회적 고통에서 오는 걸걸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그 쥐실험 같이 물리적 고통의 형태로 내가 학습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모멸감과 참아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회적 고통의 시선들을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으로 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죠. 그러한 사회적 고통을 나에게 주지 않는 나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게 래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러닝 크루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일종의 쉘터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회적 고통을 막아주는 집단이 있는 사람들은 잘 돼요. 버틸 수 있고 맞아. 그리고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라도 날 알아주니까 이게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특히 지금 20, 30대 청년은 이 인간관계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실제로 얼굴 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같이 음악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 아니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일어나요. 근데 온라인에서 느끼는 사회적 고통이 더 커요. 나는 저거 못 사는데 쟤네들은 사네. 나 빼고는 다 잘 사는 것 같네. 라고 SNS가 나에게 주는 신호들은 이게 또 다른 형태지만 사회적 고통이 된다라고 느껴요. 근데 내 삶의 대부분이 여기고 이거 말고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다른 게 없으니까 거기로부터 빠져나가기가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어딘가 도망치거나 안 해라고 하겠지만 내 모든 인간관계와 내가 보고 있는 내 뇌가 받게 된 데이터의 소스가 전부 다 온라인에 있는데 이 온라인이 나에게 사회적인 고통을 주는 순간은 훨씬 어려워지는 어떤 굴레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 20대 뇌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자극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나 뇌는 사실 한 200개 정도 되는 댓글 또는 한 200명 정도의 무언가의 피드백을 받으면 이게 세상의 전체의 모델로 굳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30만 년 전 동굴에 살고 있던 그 구석기 시대, 선사시대 인류의 뇌랑 하드웨어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맥이 한 2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극단적인 그룹이건 사이비 종교에 있는 그룹이건 내가 이만한 종류의 내가 아는 사람들 주변이 이렇게 세상을 본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세계관이 돼버리는 거고 그게 내 세상 안에서 모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나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면 아 나는 그냥 이런 존재고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점점 둔감해지는 거고 이 고통에 대한 둔감성이 어느 정도 역치를 넘게 되면 자살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서 고통을 받는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깨줘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걸 깨줄 수 있는 건 한편으로는 이 불합리와 고통을 주는 방식 자체를 깨는 게 하나고 근데 이건 어려워요. 그러면은 좀 더 쉽게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제가 볼 때 효율적인 방법은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연결의 디자인. 같이 음악을 하거나 같이 뛰거나 아니면 이런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종류의 무브먼트를 만들거나라고 하면은 이 연결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방어막이 되죠. 실제로 10대, 20대가 자살률이 높아지고 불안, 우울 지표들이 다 정신건강 지표들이 다 안 좋아졌거든요. 어느 국가들에서 안 좋아졌냐면은 2010년대, 15년대 이후로 온라인에서 만드는 인간관계가 압도적으로 오프라인을 넘어버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이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거는 불안 세대라고 하는 조나탄 하이트 교수님이 적은 네.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정신건강 안 좋은 효과가 조금 덜한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영향을 덜 받은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봤더니 교회 성당 절 나가는 아멘. 할렐루야 뭐 아멘 나무아부잡을 그
종교 집단의 어떤 정기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 또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나 막 유교적인 어떤 전통이 있어가지고 뭐 시제도 가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나는 너무 힘들지만 되게 이 전통이 너무 중시됐던 어떤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의외로 다른 스트레스 지표는 높을지 몰라도 방금 말했던 자살률 낮고 그다음에 불안 우울 이런 게 더 낮더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공통점이 뭘까? 코드. 원하건 원하지 않건 방금 말했던 연결 코드. 무언가 나는 이 안에서 랜덤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있고 이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경험 자체가 일종의 뇌의 멘탈 백신처럼 내가 무너지거나 힘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힘이 되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게 쥐도 고통받고 막 이렇게 실험받고 오면은 다른 쥐들이 얘가 힘들었구나 아팠구나라는 거 보면서 가서 핥아주고 같이 이렇게 살짝 비비대면서 도와줘요. 그 순간 뇌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가 되는데 이게 치유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혼자 이게 우울증 유발을 동물 모델에서 강하게 시키려면 학습된 무기력 유발하고 그 다음에 혼자 케이지에 넣어버려요. 다른 애를 못 만나게. 그러면 이제 진짜 동물로 멘탈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 들어와서 10대, 20대가 겪고 있는 아픔, 때때로는 자살률도 높아진다는 끔찍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시스템과 환경을 분석해보면 방금 말했던 실험들의 상황들이 떠오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걸 그럼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시스템을 깨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연결들을 먼저 만들기 위한 시도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우울해. 난 지금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누군가가 깨고 들어가는 연결의 경험이 있어야 여기서 빼내줄 수 있잖아요. 이건 서로가 서로를 봐줘야 되는 무브먼트 되는 거죠. 아까 그 200명이라는 집단이 어떤 의견을 말하면은 그게 내 세계관으로 굳어진다는 말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왜 연결을 그럼 사람들이 안 할까? 연결이 좋은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우리 유전적 내재적으로 깊게 각인돼 있는 것인데 근데 제가 보는 약간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의 보는 그런 집단들의 행동은 이게 더 온라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뭔가 갈라치기라든지 맞아.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00명 있는 걸 내가 보면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 뭔가 각인이 돼가지고 내가 남들을 볼 때도 얘 저런 거 아니야? 얘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불신 사회로 불안 세대라고 그 교수님이 말했다면 맞아요. 저는 좀 불신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불신 사회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어쨌든 그런 거에 노출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게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려면은 내 자신이 일단 치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어떤 마인드 프레임이 있어야 될지가 궁금한데 그건 연장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